안녕하세요. 저는 이원재이고요. 랩 2050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랩 2050에서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실제로 만약에 가까운 시일 내에 내년, 내후년 이렇게 시행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어요. 처음에 우리가 기본소득제 연구해가지고 이런 거 나중에 장기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도 황당한데 이렇게 뭐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자고 하니까 더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얻은 교훈이 있었어요. 작년 10월이죠. 10월 28일에 저희가 국민기본소득제라고 해서 저희 재정 모델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는데 나름 언론에도 보도되고 뭐 구체적인 아니라서 화제가 좀 되기는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이게 정말 될까? 우리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안을 그냥 실제 재정 데이터 가지고 한번 짜봤거든요. 월 30만 원에서 월 65만 원까지 이렇게 한 9년 동안에 걸쳐서 증가하는 거를 한번 짜봤는데 뭐 그게 빨리 될까?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기본소득제가 보편 지급이지만 또 선별 환수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조세제도를 통해서 조세개혁으로 누진세를 강화하면은 이게 나중에 선별하는 기능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보편적인 게 아니고 약간 선별 기능이 있는 불평등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그 보고서에 같이 썼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보고서 한번 다시 찾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될까 싶었는데 올해 코로나19가 오면서 갑자기 이 기본소득제 요청이 밀어닥쳤죠.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굉장히 특단의 경제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제시했던 프레임이 쓰인 거예요. 보편지급 선별환수니까 재난지원금을 처음에 50% 선별해서 하위 50% 가구에만 줘야 된다. 아니다 70%를 줘야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다 100%다 줘도 나중에 조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 받으셨잖아요.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랩 2050 같이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아무리 조금 황당하고 먼 미래같이 보이는 거라도 합리적인 얘기면은 잘 연구를 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고 정말 바로 내년에 무언가 이 카드가 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해놔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이후에 기본소득 논의가 이렇게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말로 이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뭐 정부의 결단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시민들이 요구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기본소득제가 도입을 향해서 한 발 앞으로 간다면 그때에 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때 완전 기본소득 뭐 1인당 3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을 처음부터 하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강호의 고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신 분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김태일 교수님, 네, 인사하셨는데 김태일 교수님께서 소개드리기 전에 오늘의 룰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타고 계신 분 음소거 해주세요. 지하철 지금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태가 자주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비디오는 중지하셔도 되는데요. 리시버는 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집중 못 하시고 다른 일 하시더라도 계속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이 내는 소리가 여기 들어가진 않나 또는 진행상 본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요청을 받지 않나는 계속 들어주시고 리시버도 못 꽂는 상황이 되시면은 채팅창이라도 봐주십시오. 채팅창으로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스트는 제가 맡고요. 사회자 역할을 하고 저희 랩 2050의 고동현 팀장이 지금 채팅창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요청도 드리고 자료
요청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해드리고 또 기술적으로 잘 좀 문제가 생기시면은 문의하시면 또 답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고동현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전체 메시지도 하나 보내셨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음소거, 비디오 소거 다 하셔도 되고요.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써 넣어 주시면은 제가 중간에 또는 나중에 그 필요할 때에 교수님 이 강사 오늘 발표자님께 전달 드려가지고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문자로 쓰지 않으셔도요. 일단 교수님 발표 끝나면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자유롭게 말씀으로 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룰을 다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 강의 도중에는 음소거 해주시고요. 리시버는 빼지 마시고 채팅창 계속 봐주시고 요거 부탁드렸습니다. 자, 오늘 발표해 주실 김태일 교수님께서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고 저하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많이 대화를 나눴던 선생님이세요. 제가 이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직접적인 사제관계는 아니지만 모시고 계신 선생님이신데 예전에 그 시민운동에도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셨었고 이제 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지적인 이 운동을 하셨고 대한 GDP, 행복 GDP 연구도 좀 하셨었고 연금과 관련된 연구도 하셨고 국가 재정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제목의 섹시한 제목이죠. 그런 이 저서도 내셨는데 저도 그 책 보고 굉장히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선생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제와 관련해서 좀 아주 완전한 기본소득이 아니고 초기에 시작할 수 있는 모델을 고안을 하셔서 학교에서 발표도 하시고 지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저희 랩 2050 메일링에서 아이디어 2050, 랩 2050에서 내고 있는 저희 칼럼 시리즈죠. 그 아이디어 2050으로 내용이 발간이 한번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십사는 요청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우리 이 구체적인 적용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 시리즈의 첫 번째 연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태일 교수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릴 거고요. 교수님 30분 안쪽으로 좀 발표를 해주시면은 네네 그러시면 그 뒤에 질의응답 시간은 한 8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 7시 40분까지 강의하시고 이제 그 뒤에 한 50분 동안 질의응답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태일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화면 공유하고서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바로 본론으로 하죠. 한국적 기본소득의 적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이원재 부장님께서 사회를 하면서 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죠. 그리고 어차피 오늘 여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기본소득이 뭔지, 왜 이게 최근에 급부상했는지, 또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지나가죠. 뭐 여기 쓴 것처럼 다 아시는 거죠. 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거, 뭐 그래서 이제 또 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경험하면서 기본소득 부상했다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하려는 거는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지금 바로 내년부터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형태가 가능할까?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려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기본소득의 뭐 타당성이라든가 기본소득의 효과성 얘기하는데 요거 짧게 짚고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소득의 타당성 혹은 정당성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소득이라는 건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그게 공정하냐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기본인 거고 근데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게 뭐 다치거나 병들거나 나이가 들거나
뭐 실업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존해 주는 게 이제 사회보험인 거고, 그 다음에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게 뭐 공적 부조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누구나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존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떤 가치와 굉장히 좀 충돌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이게 그 롤스라는 철학자 있죠. 뭐 정의론을 쓰고 뭐 그런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에서 정의 얘기를 하면서 핵심 질문이 이거죠. 그러니까 말리부 해변이 저는 모르는데 굉장히 좋은 데인가 봐요. 굉장히 멋진 데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말리부 해안가에서 파도 타기를 하는 젊은이한테까지 우리가 공적 급여를 줘야 하냐.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일할 능력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그러니까 소위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본인이 게으름자인 경우에도 우리가 공적 급여를 해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해서 롤스는 이런 사람에게까지 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근데 기본소득은 이런 사람한테도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충돌하는 그런 가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근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정당화할 거냐 하는 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분들은 몇 가지 얘기를 하죠. 일단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강남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에서 프로슈머,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글세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구글링을 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이 이렇게 검색하는 것 자체가 구글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소비자 역시 어떤 생산에 기여한다.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한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건 뭐 기본적인 권리다 하는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생산 활동을 한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과거로부터 인류한테 전승되어 온 지식, 그런 걸 사용하는 건데, 이런 지구라는 어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류의 지식, 그런 건 전체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생산 활동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면 이거는 다 같이 쉐어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고요.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런 얘기고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호혜성이 있다는 게 앞에서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호혜성은 충족하지 않는 건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기존 복지제도의 단점으로서 뭐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그다음에 자존감을 뭐 져야 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회 구조가 기존의 복지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주로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건데, 이런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기존의 복지제도가 지금과 같은 뭐 지식정보화 사회, 탈산업사회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양극화, 일자리의 소멸, 뭐 이런 데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고용을 전제로 한 기존의 복지제도는 이게 정합성을 뭐 띄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대한 뭐 대략적인 논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근본적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효과성에 대한 논란인데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기존 복지제도인 거는 어떤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뭐 나이가 들거나 실업을 당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 근데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사회적 위험 요구에 상관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어떤 사회적 위험 욕구에 대응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얘기죠. 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말, 뭐 흔히 듣는 게 예컨대 전 국민, 그러니까 이게 월 6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국민초생활보장급여에서 1인한테 주는 그 이제 급여인데, 그 최대 급여인데, 뭐 그만큼을 모든 국민한테 지급하려면 연 370조 원 이상이 든다. 뭐 그 모두에게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든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뭐 문제를 삼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요.
이제 이런 효과성은 이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것은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그 부수적인 효과로서 어떤 자율성, 자존감, 만족도 높인다는 건 있죠. 그러니까 뭐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 핀란드가 그죠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핀란드에서 이제 기본소득 실험했는데 엄격히 말하면 핀란드에서 한 거는 기본소득보다는 이제 그 실업급여, 실업부조를 하는데 조건부 실업부조를 할 것이냐,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실업부조를 할 것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실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한쪽은 이제 실업부조를 받고 한쪽은 이제 실업자한테 기본소득을 줬는데 실업부조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가 일을 한다는 걸 계속해서 이제 그 급여를 주는 기관에 가서 자기가 일을 한다,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 부조가 중단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소득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양 집단을 비교해 봤더니 원래 핀란드에서 이걸 했던 거는 기존의 실업부조가 이제 취업을 하면은 더 이상 그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을 져야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주는 기본소득은 어떨까 해서 기본소득이 더 고용에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뭐 고용에 미친 효과는 뭐 큰 차이가 뭐 양쪽이 다 비슷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실업 부조에 비해서는 어떤 개인의 수급자의 뭐 자율성,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건 뭐 이제 이게 다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결과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타당성, 공정성, 효과성.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복지제도가 더 이상 지금 같은 탈사람 사회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회에서 양극화 혹은 양산되는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대안으로 필요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몇 가지 논점을 얘기했는데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은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요. 이 공정성 문제에서 호혜성 조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우리 기존 복지제도를 어떤 설립한 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해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 기본소득을 가지고 기존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호혜성을 어떻게 볼까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위에 조금 더 추가하는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뭐 큰 논쟁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효과성 문제인데요. 효과성인 경우에는 계속 말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주기 때문에 어떤 급여의 충분성이 떨어지고 비용 대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한 것처럼 그러니까 월 40만 원이면 연 250조 원 이상이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복지 지출을 훨씬 초과하는 거죠. 뭐 그런데 월 40만 원 가지고는 기존 복지제도에서 주는 급여를 다 대체할 수도 없는 뭐 그렇다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 좀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건 뭐 앞에서 지금까지 흔히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나왔던 걸 정리한 거고요. 제가 이제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담당해야 될 기능으로서 첫 번째는 기존 복지제도를 보충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 기본소득의 이제 우파 버전, 뭐 좌파 버전이 있다 그러고 우파 버전의 가장 그 원조격으로 우리가 밀턴 프리드만의 그 네거티브 인컴 텍스, 그 부의소득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사실 이 부의소득세라는 게 사실 기본소득과 똑같은 거긴 한데요. 뭐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생략하고요. 일단은 이런 거죠. 프리드만은 다 아시다시피 가장 그 자유주의 경제학의 그 선봉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부의소득세 이거는 사실은 기본소득과 똑같아요. 단 이거는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득세 체계 안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 기본소득을 이제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부의소득세 주장한 이유는 기존 공적 부조가 근로동기 효과를 기존 공적 부조에 근로동기 잠수 효과를 방지하자는 것. 다음에 기존의 어떤 이런 뭐 빈곤계층의 현금 현물 복지제도가 굉장히 큰 행정비용을 초래한다. 이런 거를 막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프리드먼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 어떤
기본소득을 제한했지만 이 사람이 제안한 거는 모든 복지제도를 되찾아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공적 부조를 되찾아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그렇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기본소득이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본소득을 한다 그래도 만약에 기본 건강보험을 없애고 기본소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민간보험도 들어야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도 사회보험은 당연히 대체할 수 없는 거고 또 사회 서비스도 뭐 당연히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런 어떤 서비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기존 복지제도의 최대한이라고 하면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현금급여, 그러니까 공적 부조 같은 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적 부조인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당 60만 원까지인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물론 실업급여는 굉장히 짧은 기간만 주는 거지만 한 달에 180만 원 이상 주니까 그것도 만약에 기본소득을 하면 쉽지는 않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기본소득을 뭐 무지막지하게 사실은 뭐 300조 원 정도 가지고서도 월 60만 원 이상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뭐 당연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은 기존 복지제도는 그대로 존재하고 거기에다가 기본소득을 추가해야 한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기존 복지제도는 그 제 역할을 잘하려면 뭐 중요하고 더욱더 이제 기존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 구멍을 메꾸는 노력은 계속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기본소득을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 복지제도에 기본소득을 추가했을 때 기본소득의 역할은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위험 욕구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뒤에 말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은 증세와 기본소득을 연결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증세와 기본소득 연결하는 소득 제공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면은 반드시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어떤 분은 이제 기본소득을 할 때 굳이 재원 조달 같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냥 일단 빚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긴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도 우리 재정이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지금도 빚을 많이 내고 있는데 여기다가 기본소득을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하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점점점 이제 과거와 달리 점점 양극화가 되고 프레카리아트가 이제 더 많아지고 굉장히 그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이런 건 사실 과거에는 산업사회 전성기 때는 예측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이제 탈산업사회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피케티가 말한 것도 이제 그런 면일 텐데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증세와 연계해서 어떤 이런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떤 재분배 효과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복지제도에 추가해서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증세를 한다면 가능한 증세 규모는 어떻게 될까? 이건 정답은 없는데요. 저는 제가 제안하는 거는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큰 재원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큰 재원을 우리가 거둘 수도 없죠. 그래서 제 생각은 최대한 지금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최대한 해도 한 GDP 대비 한 2% 이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데 그럼 제가 생각하는 안을 말하기 전에 우리 사회 기본소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본소득보다는 스웨덴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이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근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우리나라 현재의 기존 복지제도를 확충한다고 해도 여전히 사각지대, 메꿀 수 없는 사각지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가 고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 욕구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뭐 이름이 이제 기간한정 시민수당, 뭐 보통 혹은 혹은 생애선택 기본소득, 뭐 그런 말인데요. 어쨌든 이런 건데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근로 연령대 예를 들어 20세에서 한 64세 그런 기간 중에 필요할 때 신청해서 월 60만 원 정도를 받는 건데 생애 통산 5년까지로 수급 기간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27살 때 한 뭐 1년, 뭐 30살 때 뭐 또 추가 1년, 뭐 40살 때 또 1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돈이 필요한 그런 식의 자기가 돈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월 60만 원을 받는데 어쨌든 생애 전체 동안 통산 수급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통산 수급 기간 5년으로 제한하면 평균적으로 연 한 24조 원 정도면은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건 뭐 제가 새롭게 하는 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요. 보통 이거를 개인 안식수당, 그러니까 안식년에 빗대서 자기가 뭐 근로기간 중에 뭐 잠시 좀 쉴 때 이걸 탄대서 개인 안식수당, 한시적 시민수당 혹은 생애선택 기본소득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로 연령 때 자기가 필요할 때 이걸 신청해서 쓰는데 만약에 자기가 64세까지 뭐 정규직 안정적이라서 별 필요가 없다 하면 65세 돼가지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에 얹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암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은 거니까 뭐 거기에 얹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걸 지급할 때 이 수당은 어떤 경제 성장률만큼 계속 이제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좀 더 늦게 나중에 그걸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 생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근데 이런 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분명 근로 연령대에도 뭐 자기가 취업 준비를 한다든가 자기가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직업 훈련,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재충전을 해야 한다든가 혹은 뭐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좀 휴직을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고용보험 배제된 실업자들 아니면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그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에 취업이 안 됐다든가 뭐 등등등 해서 현재 기존의 우리 복지제도로서는 근로 연령대 이러이러한 욕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커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한시적 시민수당을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한시적 시민수당은 사실은 좀 다양하게 어떤 변주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젊었을 때 다 5년치를 다 사용할 위험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한 35세 이하에서 한 2년 정도 그 이후에 3년을 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죠. 그냥 소득 상실 또는 어떤 소득 감소 같은 수급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조건을 추가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의 취지는 맞지는 않는데, 근데 만약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걸린다 하면 이런 걸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계속 생애 기간 동안에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나중에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에 추가해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처음부터 5년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년, 2년 그 정도로 시작해서 차츰차츰 더 늘려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변주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앞에서 본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는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기존 복지제도를 확충한다 그래도 기존 복지제도로서는 커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욕구, 여러 가지 어떤 급여가 필요한 그런 욕구가 있을 때 근데 그거는 개인마다 다양하니까 모든 걸 다 우리가 생각해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개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5년 정도 한정된 기간에 그러한 시민수당 같은 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아까 뭐 이 자체도 한 처음에 1년, 2년으로 5년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또 이걸 해서 이게 정말 괜찮다 싶으면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거죠. 점점 기간을 연장해 가면은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더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했는데요. 이제 몇 가지 다른 대안과 비교를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현재 작년이었나요? 올 초였나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기본소득을 제시했잖아요, 정치권에서. 근데 이분이 제시한 건 이런 거죠. 그냥 이 사람은 그야말로 완전히 기본소득이죠. 근데 모두에게 일단은 처음에는 연간 50만 원씩 주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연간 100만 원으로 이제 늘리자 하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건데, 근데 연간 50만 원이면은 한 26조 원이니까 제가 기간 한정으로 기간 한정으로 5년 동안 월 60만 원 주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약간 더 많은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제 생각은 그래요. 연간 50만 원, 모든 사람에게 연간 1년에 50만 원을 주는 게 어떤 복지제도로서 자기가 어떤 그 욕구가 있어, 자기가 어떤 그런 급여가 필요할 때 주는 복지제도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뭐 할 수 없겠죠.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본인은 자기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제도가 아니다. 이거는 어떤 경기 부양책이다. 하나의 경제정책이다. 경기 부양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긴급지원, 재난지원금이 이번에 일시적으로 경기 부양에 효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건 제가 긴 얘기 생략하지만 경기 부양 효과를 말을 하면은 같은 금액을 하면은 이런 이재명 지사의 안이나 아니면 제가 제시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혹은 제가 제시하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거는 뭐 긴 얘기가 생략하는데요. 근데 저는 단지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이라는 커다란 변혁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게 단지 어떤 경기 부양 정도 그리고 그냥 잠깐의 어떤 반짝 소비를 증대하는 그런 식의 역할로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또 하나의 우리 사회에 미처 기존 복지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 욕구에 대한 대응이 돼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원 마련에서 저도 이제 이 재원 마련은 글쎄요, 여기 랩20에서도 했었고 소위 소득 공제, 우리가 각종 소득 공제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서 이제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쪽 연구 좀 했었는데요. 소득세, 현재 소득세를 거의 공제 같은 거를 좀 이제 고치기만 해도 한 60조 원 이상은 더 우리가 추가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면 사실은 외국에서 내는 소득세랑 비슷한 금액이 돼요. 근데 사실 소득공제가 굉장히 불합리해요. 불합리하게 많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때는 불합리한 어떤 소득제도를 고치면서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고치면서 말하면 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소득공제도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없애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중에 20조 원, 한 3분의 1 정도 그런 것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쨌든 마무리를 하면은요. 분명히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거는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우리가 사회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인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복지제도가 분명히 지금 세계에서 지금의 사회에서는 부종합성을 띠는 것도 또 분명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 어떤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의 하나로서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40분 마쳤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김태일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비디오 되시는 분들은 물리적으로, 아닌 분들은 채팅창에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박수 버튼도 있습니다.
네, 이 김태일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제 생각에 그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어쨌든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제라는 굉장히 변혁적인 제도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옵션을 하나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완전히 변혁적이진 않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나타난 위험까지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근데 1타 쌍피가 아니고 이거 3피, 4피 정도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생애 선택형 기본소득제는 저희 랩2050에서 사실은 초기에도 조금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에 석재훈 교수님도 아이디어 2050으로 한번 써주시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내용은 다 기술적으로 다른데요. 근데 어쨌든 좀 취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들으셨어요? 뭐 들은 소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또 이제 궁금하신 점 김태일 교수님께 이게 지금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은 아니니까요. 예,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또 손을 들어주시고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주저없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동훈입니다. 들리시나요? 네네. 네, 들립니다. 말씀하시죠. 네. 아까 기본소득 얘기하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서포터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그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위촉증도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또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돼가지고 활동을 못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저는 사실 복지를 전공했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런 보건의료 정책이나 이렇게 복지 정책에 대해서. 오늘은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앞으로도 이 3차 추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계속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청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거의 막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또 외국의 그런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기도 하고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이 경기도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떤지, 그리고 고소득은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복지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를 차라리 청년 기본소득, 무슨 농민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는 이걸 계속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올바른 말이나 표현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어떻게 기본소득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궁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복지 제도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질문해 주셨는데요. 김태일 교수님 발표에도 조금 있기도 했고, 그거 한 가지 있었고, 이제 아까 3차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이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경기도 서포터즈 하시는데도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2차 재난지원금과 그 조기 부양 효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두 가지 정도 한번 김태일 교수님께서 네네. 예. 예, 일단은 지난번 같은 재난지원금을 또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재난지원금은 이제 그렇죠. 약간 경기부양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다 같이 전 국민이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로, 위안 차원에서 이제 한 거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3차 추경하고 하게 되면은 또 한 번의 재난지원금 줘도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정말로 이제 점점점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정말 힘든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또 그런 업종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더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기본소득 말고 이제 아마 이재명 지사 교수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양동훈 선생님, 그 음소거 좀 눌러주시겠어요? 아까 발언하신 양동훈 선생님. 그 네, 다음에 다른 분 발언 안 하실 때는 음소거입니다.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좀 지금은 좀 더 어떤 새로운 사회 설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대안을 한번 고민하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제가 지지하는 이유도 이제 지금 같은 탈산업 사회, 그다음에 양극화 사회에서의 어떤 기존 복지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근데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소멸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만 그건 완벽한 대안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고 그렇게 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또 사람들한테 일이라는 게 단지 돈벌이 수단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존엄성을 갖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일자리 창출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을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의 정책은 찬성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일자리는 그 시장이 창출하는 거라는 게 크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많은 공공일자리 많이 했는데요. 저는 공공일자리를 그러니까 공공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방식이 중요한 거죠. 어떤 식으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흔히 하는 얘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되고 AI랑 로봇가 들어서도 우리가 소위 그 케어 노동, 그러니까 그 돌봄 서비스 같은 거는 로봇가 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어떤 그 돌봄 서비스라든가 그런 기본적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을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그리고 그쪽은 사실은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많은 그 일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의료라든가 요양이라든가 굉장히 많고 또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우리가 훨씬 더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 교육도 서비스 일종인데 돌봄, 교육 그런 데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많고 그런 것들이 잘 되면 훨씬 더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하는 뉴딜 같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같은 것도 하나의 방향이고 다음에 정부가 어떤 좋은 그건 지금까지 해온 거지만 좀 더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으로 그걸 지금은 그렇게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시장이 여러 가지 아는 이야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한 분이 입을 떼시니까 이제 질문이 막 쇄도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토론 시간이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 켜고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인사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진주 선생님 모셨네요. 진주 선생님 또 지금 농촌기본소득 연구하고 계시죠? 농어민 수당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본소득 관점에서 어떻게 보냐고 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저기 채팅창에도 몇 개 질문이 네, 있네요. 채팅창에 지금 진주님이 올리셨고 그 위에 영문으로 진주라고 써져 있는데요. 농어민 수당 확산되고 있는데 기본소득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농어민 수당을 사실은 사실은 좀 제가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아주 깊은 고민은 아닌데요. 근데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저는 농어민뿐이 아니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부터, 아니, 그러니까 말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다음에 설계가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의 그 굉장히 딴 쪽으로 새는 걸 막아야 되는 뭐 그런 거 되게 필요한 거, 그건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농어민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은 그게 단지 어떤 취약계층이나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농촌, 그러니까 이 농어촌에서 계속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한다는 게 굉장히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생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큰 외부 경제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분들이 완전히 농어민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다 도시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생태계라든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어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농어촌이 생산성이 더 떨어진 건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그냥 생산성에 맡겨두면 당연히 그냥 소멸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원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든지 이제 다 취지는 좋은데 그게 실제로 집행될 때 굉장히 왜곡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계는 굉장히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한 것들 중에도 굉장히 취지는 좋으나 설계가 조금 못 따라간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굉장히 그 설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 늦게 수급할 유인장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불확실성을 낮추 국민 전생에 지금 이 최미영 선생님이 질문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그 생애 동안에 자기가 뭐 30대든 40대든 50대든 뭐 필요할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신청해서 쓰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생애 기간 동안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면 나중에 65세가 됐을 때 연금으로 이제 하자 뭐 그런 안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똑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부를 불신하는데 이런 제도가 생기면 또 이게 언제 또 뭐 정권 바뀌면 또 이제 어떨지 모르니까 당장 탈 수 있을 때 빨리 타야 되는 거 아니라서 무조건 이 제도를 시작하면은 시작하자마자 모두가 다 5년 동안에 매년 신청해가지고 그냥 타버리고 말 거다. 이제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뭐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5년만 타고 말면은 사실은 그 제가 제안된 취지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실은 이게 5년 동안 무조건 타버리고 하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기본소득의 또 다른 측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가 만 20세가 됐을 때 몇천만 원을 이제 주고 시작하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비슷한 효과가 있긴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 좀 기니까 좀 빼고 그냥 지금의 얘기를 하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안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그 시민 그 시민수당을 일종의 개인 저축계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 저축, 그러니까 개인의 저축계좌에 5년치를 쓸 수 있는 이게 저금이 돼 있는 거 거기서 이제 빼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돼서 하면 이게 싱가포르도 여기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그걸 국민연금이랑 다 이렇게 같이 운영을 했네요. 생각해서 국민연금, 그러니까 큰 우리의 어떤 이런 수당연금의 국민연금이 있고, 다음에 이런 개인 생애 저축계좌 같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 그 안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처럼 우리가 지금은 국민연금이 이제 나중에 뭐 망할 거라는 게 나중에 지급 안 할 거라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기금화 해가지고서 그런 식의 어떤 전국민 개인 저축계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뭐 대충 그런 아이디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개편해서 기본소득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또 우리가 뭐 사회 정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부동산은 상당 부분이 불로소득이 많기 때문에 뭐 타당하긴 하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부동산의 값이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에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뭐 맞긴 맞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정책을 할 때는 현실 정책은 그게 뭐 그렇게 뭐 이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꼭 기본소득을 재원을 마련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뭐 재산세에서도 뭐 몇 프로 띄어서 하고 소득세에서도 몇 프로 띄어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한데, 근데 기본은 증세인데, 증세를 오직 부동산 관련 세금만 개편해서 할 수 있다, 혹은 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뭐 이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게 정책이라는 거 어떤 현실적으로는 조금씩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켄트 이분이 질문한 거는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제 얘기는 기존 복지제도는 대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기존 복지제도가 그 제도 내에서 가지고 있는 구멍들은 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 복지제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더 확충해야 되고, 그래서 뭐 기초생활 필수 불가한 사람이 아닌, 제가 좀 잘못 읽었네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월 60만 원, 그냥 연간 50만 원 생활 무슨 도움이 되는데, 글쎄, 월 60만 원이 생활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인간 대선의 기본적으로 얼마 되는가. 근데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전혀 소득이 없이 월 60만 원만 갖고 생활하자는 건 아닌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근로생애 중에 어떤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기 때문에 뭐 월 60만 원만 갖고 인간대로 생활을 할 수 있냐? 뭐 보기 나름이죠. 보기 나름이지만 뭐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제도 월 60만 원씩 주는 제도가 상당히 자기가 욕구가 있을 때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자 선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뭐 누구나 5년 기간에 탈 수 있는 거니까요. 수급기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거 핵심은 누구나 5년 정도로 수급기한을 제한하자는 건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없는 분은 뭐 국민초생활보장 기본 급여 같은 걸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본인이 근로 능력이 있고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단지 이제 그 긴 한 뭐 40여 년 동안에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대한 대안인 건데, 그런 대안은 사실은 근로생애 중에 아주 긴 시간 발생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애 선택 기본소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근로 능력이 없는 부분은 기존 복지제도에서 커버해야 되는 거겠죠. 네. 또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초기에 시작할 때 복지제도 그대로 다른 모든 제도, 복지제도만이라기보다 모든 제도를 그대로 두고 시작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게 생각하신 것처럼 예컨대 좋은 반응이 좋아서 조금씩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러면은 다른 제도들하고 뭔가 이렇게 결국에는 통합되거나 정리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물론 어떻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현금, 특히 조세 기반으로 하는 현금 복지제도에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초생활보장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랑 이제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근데 이제 국민초생활보장 급여 같은 경우가 이거보다 더 이제 많으면은 당연히 더 많은 쪽으로 가면서 그건 이제 합쳐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업급여도 좀 애매하죠. 근데 실업급여는 뭐 실업급여만큼을 이걸로 커버하기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현금 급여는 당연히 이제 조금씩 그 대체할 수 있겠죠. 뭐. 네. 또 질문. 최영준 선생님 듣고 계신데
최영도 선생님 뭐 코멘트나 질문 없으세요? 너무 예, 아니, 이동하면서 듣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계속 재밌게 들어가지고요. 잘 들었고요. 우리 최중무 선생님 혹시 그 의견에 지금 답을 주셨던가요, 김태일 교수님? 이게 어떤 거죠? 부동산 관련 네, 세금 개편에, 예, 이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하긴 했는데요. 아, 그래서 답 주셨군요. 네네. 예, 제가 저는 좀, 약간, 음, 아, 예. 저는 약간 그 계좌제 형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그런 신뢰에 대한 이슈, 아까 기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하게, 그 아예 계좌로 어카운트를 해서 아예 안심을 시켜드리도록, 물론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이게 기간 안정 혹은 뭐 생애소득, 기본소득 계좌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의견만 드립니다. 네. 그 최훈준 선생님 아까 제가 말할 때 역시 식사하냐고 듣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바로 그 얘기 했어요. 똑같은 얘기.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일단 두 분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결과적으로 의견이 같으신 걸로 그럼 굉장히 좋은 의견인 걸로 되는 거죠. 정준규인데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정준표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정명론 있지 않습니까? 정명론.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기본소득 반대하는 분들, 특히 이상희 교수님 같은 부분이 자꾸 가짜 기본소득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기본소득의 원칙 있잖아요. 네 가지요. 그걸 너무 내세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전략 전술적으로 볼 때, 역사라는 게 발전을 보고 진보를 봐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복에 몽땅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재명 그 지사 경우도 그렇고 청년 수당 뭐 농어촌 수당 이런 걸 이제 기본 뭐 소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경우에 반대편에서 우리가 내세우는 네 가지 원칙을 자꾸 내세우면은 결국 이제 공박을 당하는 거죠. 이거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우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강연할 때나 이런 주장할 때 너무 그 원칙을 내세우면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이런 게 전부 가짜로 몰아가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세심하게 대응할 필요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예. 예, 제가 뭐 답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들은 제가 처음에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부를까 시민수당이라고 부를까 했던 게 이제 그렇게 기본소득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애 선택, 아까 그 생애 기간에 5년 동안만 하는 건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재 가능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계좌제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들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돈 넣어놓고 그 경제 성장률만큼 수익을 보장하자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성장률보다 다른 지표를 좀 만들어서 교수님이 예전에 연구하시던 것 같은 뭐 사회 환경 경제를 다 묶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계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계속 성장을 시키면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는 뭐 노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걸 인정해주는 어떤 시그널을 계속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예, 저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예, 의미가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은행에, 그러니까 일찍 돈을 빼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수익률이 나와야지 오래 두지 않을까요? 어쨌든. 예. 예, 근데 그건 분명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 이렇게 척도를 이렇게 늘 보여주는 거니까요. 지금 저 켄트님이 추가 질문을 채팅창에 하나 주셨는데 어,
사회안전망을 보강한 제도로서 가능한가요? 이게 국민의 제도처럼 아, 아, 아.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발표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그래서 기존 사회 기존 복지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주로 이제 근로 가능 연령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국민 보너스 제도처럼 운영되는 문제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혀 필요 없는데 그냥 뭐 월 60만 원 한 거 타가지고 마구 이제 쓴다든가 뭐 그런 문제 같긴 한데요.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몇 가지의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죠. 그러면 뭐 보너스처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준다면 이건 정말 어떤 절실한 생애 욕구가 아니라 뭐 그냥 추가 돈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이념 혹은 원리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할 건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조금은 더 좀 더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식의 어떤 기본소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젠더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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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제안하면서 이런 젠더에 고착화되는 부분을 그래서 예컨대 뭐 가족 돌봄 휴가를 이제 여자 측에만 그거를 쓰라 그러면서 이거를 하고 뭐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기본소득의 논의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온 거긴 한데 근데 저는 이거하고는 좀 별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남성이 어떤 휴직을 쓰고 남성이 돌봄을 쓰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 제도가 그럴 수 있겠네. 이 제도가 있음으로써 좀 더 그럴 염려가 있긴 있겠네요. 젠더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서도 똑같이 나온 거긴 한데 예,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젠더화를 강화하는 부분. 아, 뭐, 젠더에 대한 말씀 조금만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여성가족부 토론회 가가지고 좀 느꼈던 거였는데, 그게 어쨌든 뭐 소득이 조건 없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문화적으로 여성이 무급 돌봄 노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소득 지급이라는 것 자체가 전면적으로 갖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주신 이 옵션은 본인이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를 본인이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결정한다는 게 가족 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때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여성에게 다 프레셔가 가서 예컨대 맞벌이 부부하다가 둘이 같이 옵션으로 딱 선택하는 거예요, 같은 해에. 근데 남자는 대학원 가고 여자는 아이 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네. 저는 이거는 생각을 미처 못 해봤는데 예. 네. 좀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용도가 불특정한데 그 지원을 조달하는 강력한 국민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거는 이제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긴 한데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 뭐 국민연금 비슷하게, 국민연금 결국에 노후에 일하지 못할 때 대비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이제 근로기간 중에 자기가 어떤 이유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존 어떤 복지제도 커버하는 뭐 4대 보험이나 그런 거 말고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책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다행히 근데 이제 기존 사회보험은 자기가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은
그걸 받지 않는 거잖아요. 뭐 산재나 실업을 안 당하면 돈만 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런 운에 빠지지 않더라도 돈 안 받는 게 아니라 근로기간 중에 그런 경우가 없으면은 노후에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에 더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모든 국민이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용성은 있을 것 같긴 한데 합의를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분명히 기본소득이 원래 그런 것처럼 이것도 분명히 혜택은 모든 사람이 보는 거지만 똑같이 보는 거지만 분명히 조세를 통해서 재원 조달할 때는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이 내고 뭐 좀 저소득 계층은 더 적게 내죠. 그게 이제 기본소득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재분배 원리를 갖는다는 거는 혜택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지만 그 재원의 측면에서 이제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덜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어떤 보편적인 제도는 다 갖는 특성이긴 하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당연히 그 증세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걸 제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우리 사회에 좀 재분배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컨대 뭐 이걸 증세를 통해서 하면 한 상위 한 뭐 20% 그런 계층만 혹은 상위 30%만 내고 나머지 70%는 내지 않으니까 다수계도 될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따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피케티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회 어떤 양극화라든가 그런 게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 과거랑 어떤 비슷한 정도의 그 기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보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이제 지금 그런 사회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 구조에서는 예컨대 뭐 서구에서 70년대까지 굉장히 그 소득세를 뭐 80%까지 올리고 했던 것처럼 지금 사회에서는 기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게 좀 굉장히 쉬워진 그런 사회에서는 좀 더 어떤 조세의 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석 선생님 손 드셨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김태희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 그래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 신청을 해서 들어왔고요.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경로가 있고 그 경로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거를 선택할 수도, 예를 들면 스웨덴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본소득의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정말 등가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 다양한 정책의 경로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어떤 기준이 우리가 정책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게 뭐 정치적인 수월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일한 재정적인 투여에 의한 정책적인 효과, 예를 들면 그게 뭐 불평등의 해소라든지, 삶의 질의, 전반적인 삶의 질의 개선이라든지, 그러한 정책적인 효과를 가지고 보는 뭐 정책적인 효율성으로 갈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질문은 뭐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건 이거는 뭐 다 아마 우리 김지석 선생님도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이건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뭐 제가 그냥 이거다라고 어떤 뭐 이렇게 답을 주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스웨덴 모델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이상적이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찬반, 다 같이 소위 진보이고 다 같이 어떤 우리 복지 확대를 다 같이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의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 얘기를 할 때냐, 우리의 복지제도를 좀 더 스웨덴처럼 그렇게 가져가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를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그것도 맞죠. 근데 사실은 스웨덴식으로 우리가 뭐 갈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스웨덴 모델 역시 약간 그 산업사회에서 이제 모델이거든요. 모델이고 그래서 이제 핀란드 실험 같은 것도 이제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뭐 실업 부조화 같은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당장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적인 걸 따져도 어떤 제가 제기한 그런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게 하나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스웨덴 모델은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혹은 현재까지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탈산업사회 그런 데서는 좀 더 이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치밀하게 고민해보진 못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 8시 15분이고요.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탈산업사회 상을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실업부조하고 기본소득하고 논쟁하는 그 구도에서 보니까 이제는 좀 약간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금 형태의 고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고 제조업 기업들도 어떤 면에서 서비스 고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자체 이제 라인 고용은 당연히 줄어들지만 이제 점점 뭐 고도화되잖아요. 마케팅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도 분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를 해갈 거라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게 굉장히 큰 견해가 있고,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사회보험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실업부조를 좀 강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프레카리아트 문제는 교수님께서는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그분들은 좀, 뭐랄까, 주변적인, 예컨대 이제 과거 한 20년 동안 우리가 자영업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 같은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고용안을 흡수하거나 흡수 못 되는 거라면 이제 좀 보호해야 될 대상,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좀 다른 그런 상을 그리시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근데 탈산업사회 다들 지금 고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 우리 사회는 다 알겠지만, 뭐 산업사회에서의 복지제도도 제대로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탈산업사회에서 여러 고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탈산업사회에서의 문제가 저도 요새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양극화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게 이제 그게 제일 큰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그다지 이제 학력이나 그다지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 그다지 그런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갖기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사회에 비해서 더 어려워지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나고 뭐 어떤 데이터 기반 뭐 나오면서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중간에 어떤 전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모으거나 뭐 그거를 이제 축적하는 그런 데서 어떤 중간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 건 과거로 치면 숙련 기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숙련 기술자들 같은 경우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조합은 계속해서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의 미숙련, 저학년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거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가 가능할까 하는 게 일단은 정부가 먼저 고민을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정부는 그냥 시장에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거는 뭐 정부가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 없는 거고 그건 잘하게 놔두면 되는 거고 시장에서 잘 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이제 일자리도 어떤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였고요. 뭐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 그래서 그때 우리 지하철에서 이현재 소장님 얘기를 했지만 이
이 양극화 문제 고민하다가 요새 그 피케티의 새 책,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걸 점점점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소유의 양식도 자본주의에서 소유를 어떻게 볼 거냐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세의 역할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산업사는 달리 어떤 그 심해지는 양극화를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시장에서 스스로 잘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깊은 고민을 못 해봐서.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어떤 분이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김태일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가방에서 1200페이지짜리 책을 꺼내시면서 이게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라고 열심히 읽고 계시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피케티 책 읽는 분 아마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안 계실 겁니다. 그나저나 그 책 다 읽으시면 그거 가지고도 한번 말씀 나누시죠. 한번 그거 다 본 사람들이 한번 독후감 우리 세미나 한번 해요. 좋습니다. 자, 추가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채팅창에 지금 몇 개 올라와 있는데요. 교수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뭐 다 의견들이에요. 뭐 저 다 동의합니다. 우리 최홍주 선생님 의견 뭐 동의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영선 선생님, 예, 맞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기본소득이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역할 뭐 동의합니다. 최영준 선생님 요거 올려주신 거 제가 보고 또 아까 그 세미나에서 토론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거기서 엄청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성가족 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게 이제 이게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해서 협상력이 개인에게 확보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분들의 어떤 요지였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건을 강하게 걸어서 여성한테는 일자리를, 남성에게는 예컨대 뭐 돌봄을, 이런 식의 이제 뭐 역조건이죠. 더 이렇게 눌러서 평평하게 해줘야만 이게 협상력이 생기는 것이지, 남성한테만 협상력이 생긴다, 기본소득은. 계속 이런 주장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그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으로 젠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도한 좀 그 기대일 것 같고요. 아마 기본소득하고 함께 추가적인 그 젠더 불평등에 관한 정책은 동시에 들어와야지 기본소득이 뭐 다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급여, 개인을 단위로 한 급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면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개인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저는 도움이 궁극적으로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해보면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를 한번 모니터를 좀 해봐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당장에는 그런 게 실현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 조건을 붙이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자꾸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거를 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정책이 대체로 그런 것 같거든요. 뭐 하나 도입하면 모든 목적을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네, 이제 제가 뭐. 잠깐 좀, 네, 최영선 선생님. 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분들이 오늘 대화에 참여 안 하신 것 같아서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네. 예. 그 젠더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여성이고 저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최용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떤
정책 하나로 그게 만병통치약처럼 제시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저는 실은 이 기본소득이 기성세대의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 될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젠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물론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별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제가 교사이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방학사를 근무하고 있는데 교사나 공무원 분야 같은 경우 시험으로 가는 부분은 오히려 많은 남성분들이 우리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또 열외로 이제 제가 있는 일자리 부분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저희 큰애는 20살이고 작은애는 여학생은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20살, 19살이에요. 근데 이 10대들, 20대 초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젠더 문제는 저도 이제 제가 여성의 주체로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40대 이상의 젠더에 대해 젠더 의식을 갖고 있는 어떤 인식하는 부분과 10대, 20대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세대별 특성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고민하는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어떤 젠더 측면으로만 그게 또 그 모든 대표성을 갖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보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조금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저희 기성세대가 일정한 어떤 판을 꼭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좀 안정적인 틀거리를 어느 정도 제시해 줄 때 그 사회적인 구조가 안정화될 때 저는 교육적인 많은 부분도 실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는 물론 당장 시급한 게 기본소득을 어떤 기준에 선정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차원의 이제 시작 단계이니까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저도 아직 잘 모르는데 오늘 김태일 교수님과 지난번에 최영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조금 알게 되고, 실은 아까는 막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 질의사항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됐거든요. 처음에 가졌던 질문은 보편적인 복지제도 확대와 기본소득이 큰 차이가 있을까? 그냥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아까 어떤 조건성, 무조건이냐 조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핵심이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토론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하셨는데 오늘도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김태일 교수님 혹시 이제 좀 정리하시는 말씀 또는 소감 말씀해 주시면 듣고 다음 회차 안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요. 네, 그럼 김태일 교수님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이런 식으로 줌으로 해보니까 재미있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말 지금, 그리고 전에 최현진 교수 얘기했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회 설계를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고민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너무 하나만 옳다 그러지 말고요. 같이 많이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좀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거 하면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랩 2050이 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기본소득 세미나 시리즈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진행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고, 또 김태일 교수님하고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얘기이기도 해서 좀 재밌을 겁니다. 경기도 사례인데요.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기본소득 연구단장, 경기도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가는 방안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 지사 안하고 흡사한 겁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그곳의 세부 내용을 목요일에 레비00 뉴스레터 메일링 통해서 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토론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레비00에서 다 모아가지고 8월 중에 책으로 한 권 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 최영준 이사장님, 와 계신 이제 최영준 이사장님이 좀 주도해가지고 많이 작업을 해주셨는데 연구자들 여러분이 같이 쓰신 거니까요. 8월 말쯤 책 나오면 또 꼭 한 권 돈으로 구입해 주시고요. 돈 내고. 네, 이렇게 홍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음 주 화요일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김태일 교수님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 보내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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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